1492년 스페인 팔로스 항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작은 항구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 남자가 낡은 배 세 척을 통해 역사 속의 거대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처음으로 찾았다.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탐험가였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들 중에 사실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하나의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착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도착은 수천 년을 이어온 문명 위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콜럼버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왜 그의 항해가 발견이라는 거짓말로 둔갑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계산과 조작된 신화가 숨어 있었는지, 그 역사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처음부터 새로운 대륙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서쪽으로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유럽은 오스만 제국에게 동방 무역로를 장악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콜럼버스는 바로 이 틈새를 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엄청나게 잘못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지구 둘레보다 약 40% 이상 작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식, 과학적 계산보다는 자신의 신의 계시를 근거로 항로를 설계한 황당한 계산이었죠. 즉, 콜럼버스는 지적 천재라기보다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진 사내에 가까웠습니다. 1492년 10월, 콜럼버스의 함대는 드디어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곳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인도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 부르는 것은 콜럼버스의 터무니없는 착각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 근처 섬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자라고 배웠을까요? 콜럼버스가 그 섬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땅은 이미 문명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활발한 교역, 정교한 농업, 복잡한 사회 구조, 그리고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가진 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 사실을 모두 무시한 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서서 여기 집 발견이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주민과 기존 문명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유럽 중심적 시각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콜럼버스가 돌아가고 나서 스페인 왕실은 그를 전혀 영웅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과의 갈등으로 투옥되기도 했고, 심지어 탐험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년은 매우 초라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정치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야 했고, 그 정복을 합리화할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땅을 처음 발견한 걸로 설정해야 할까? 누가 이 대륙을 스페인의 정당한 영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주인공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죽어서야 영웅이 된 남자. 그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500년 전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유럽인이 존재합니다. 바이킹, 레이프 에릭손. 그는 오늘날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에 도착해 빌란즈라는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바이킹의 유물과 생활 흔적이 발견되며 과학적 근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즉, 콜럼버스는 유럽 최초도 아니었고 발견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정확한 위치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원주민의 땅을 점령하려면
이 땅은 원래 아무도 없는 땅이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 발견자라는 영웅이 필요했고 그 영웅을 전면에 세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전이었습니다. 즉, 콜럼버스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그의 항해가 아니라 유럽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적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 유럽의 교과서에 고스란히 담겨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에서 황금을 찾기 위해 원주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했습니다. 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고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저항하는 부족들은 산채로 불태워졌고 어린아이들까지 학살당했습니다. 그는 발견자가 아니라 폭력과 착취의 선봉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진실은 스페인의 식민 논리를 흔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숨겨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야 콜럼버스 신화는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각지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폐지하고 대신 원주민의 날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발견라는 단어 대신 접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럽 중심의 표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탐험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의 지도를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열어젖힌 항해는 문명 간 충돌을 불러왔고 세계사를 거대한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웅 만들기도 악마 만들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왜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왜곡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콜럼버스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이 신화였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원주민의 대멸망, 유럽의 정복과 노예화, 그리고 수백 년간 지속된 착취와 폭력, 그 모든 것은 콜럼버스가 그 땅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 신화는 그의 항해 자체보다 더 위험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문명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폭력과 착취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히스파니올라 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티노족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평화로운 농경사회, 따뜻한 공동체 구조, 사람 간의 유대와 의례로 묶인 아주 안정적인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들을 순한 자원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들은 매우 순하고 친절하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금과 노예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백 년을 이어갈 폭력의 신호탄이 됩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에게 금 할당량을 지정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정해진 일정량의 금이나 면화 혹은 고물을 채워 정기적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면 목에 구리방울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도망가거나 대항한다면 그들의 손목을 잘라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손목 자르기 처벌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공식 기록에도 수없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콜럼버스의 선단이 도착한 첫 해, 여성들의 운명은 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콜럼버스의 허가 아래 원주민 여성들을 성노예처럼 사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금채굴과 수송노동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몸은 무거운 돌과 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광산에서 굶주림과 과로로 죽어갔죠. 콜럼버스 이후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금을 바치지 않으면 처벌하고 도망가면 처형하고 여성들은 성적 착취를 하며 아이들은 광산, 농장 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이것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정복의 구조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시스템을 에스파뇰라 모델이라 부르며 유럽 전체에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정복자들도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발견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대륙 전체를 파괴하는 식민지 시스템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약 30만 명 이상의 티노족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불과 50년 뒤 티노족은 거의 멸족했습니다. 학자들은 사망 원인을 다음 4가지로 나눕니다. 강제노동, 기아, 유럽인이 가져온 질병, 전쟁과 학살. 특히 질병은 총보다 더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원주민은 천연두, 홍역, 독감 등 유럽에서 온 병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경고도, 준비도, 면역도 없이 거대한 재앙에 직면했고 대륙 전체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죽은 뒤 교황과 유럽 왕실은 그의 잔혹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콜럼버스를 비판하면 스페인의 정복 자체가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금, 향신료, 노예, 토지, 농장, 광물 등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를 악인으로 만들면 그 모든 수익이 죄악의 결과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은 콜럼버스의 잔혹성을 철저히 감추고 그를 발견자로 포장하여 정복의 영웅으로 세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의 교과서는 콜럼버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용감한 탐험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은 천재,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힌 영웅, 현대 세계를 만든 혁명가. 그리고 이 서사는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의 교과서에도 그대로 수입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도시, 거리, 기념일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웅 서사는 원래 목적이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이후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콜럼버스와 초기 정복자들의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 식민 정권이 감추고 싶어한 원주민들의 죽음과 비극적인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콜럼버스의 일기, 스페인 수도사들의 보고서, 원주민 구전 기록, 유럽 여행자들의 메모. 이 모든 자료들이 콜럼버스 신화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미국 여러 지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폐지하고 대신 원주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콜럼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인가? 악인인가? 아니면 시대의 산물인가? 사실 정답은 이 3가지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콜럼버스는 지리적으로 새로운 대륙을 연결한 인물이기도 하고 대규모 학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용감한 항해자이면서도 잔혹한 지배자였고 한편으로는 냉정한 제국주의 시스템의 도구였습니다. 그를 100% 영웅이나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입니다. 콜럼버스는 단 한 번도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발견이 아니라 도착이었고 그 도착은 대륙 전체에 걸친 식민지 지배와 폭력 그리고 수천만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신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때때로 사람이 만든 이야기이며 권력이 선택한 진실에 의해 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똑바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견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침묵의 역사를 기억하고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해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명확히 보게 해줄 것입니다.